이페비 윤씨 사약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왕이 된 후에. 챕터 1 아무도 기억하지 말라. 1504년 조선. 한 남자가 어머니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분을 죽였느냐? 그 한마디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연산군. 그리고 무덤 속 여인의 이름은 패비 윤씨였습니다. 왕비였습니다. 조선의 왕비였는데 사약을 받았습니다. 왕의 어머니였는데 아들이 왕이 된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죽은 뒤에도 이름을 지워야 했습니다. 기억조차 하면 안 됐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기억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 왕비가 되다. 윤 씨가 왕비가 된 건 1476년이었습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후가 자식 없이 세상을 떠났고 성종은 새 왕비를 맞아야 했습니다. 간택이 이루어졌고 윤 씨가 선택됐습니다. 그녀의 집안은 변변치 않았습니다. 대단한 권력가 집안도 아니었고 대단히 유명한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대부가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성종이 그녀를 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용모가 단정하고 덕행이 있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단한 배경도 없이 그저 그 사람 자체로 왕비가 된 겁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성종의 총애를 받았고 1476년에는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훗날 연산군이 됩니다. 왕비가 원자를 낳았습니다. 조선에서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없었습니다. 윤 씨의 자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아들을 낳은 왕비. 근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궁궐이라는 감옥. 왕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자리.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왕비는 왕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의 여자였습니다. 왕이 다른 여인을 가까이 해도 왕비는 웃어야 했습니다. 왕이 후궁에게 빠져도 왕비는 아무 말도 하면 안 됐습니다. 질투하면 안 됐습니다. 화내면 안 됐습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안 됐습니다. 그게 왕비의 덕목이었습니다. 조선의 왕비 중에 그걸 잘 해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웃었습니다. 후궁이 아이를 낳아도 축하했습니다. 왕이 다른 여인의 처소에서 밤을 보내도 다음 날 아침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게 왕비로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윤 씨는 그걸 못했습니다. 성종에게는 후궁이 있었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 후궁들 중에 성종이 특히 총애하는 이가 있었고 윤 씨는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조선의 법도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비들이 가만히 보지 않았습니다.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 성종의 할머니 정희왕후, 이 두 여인이 윤 씨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곱지 않은 눈으로. 챕터 4 할퀸 자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분명합니다. 성종의 얼굴에 손톱 자국이 생겼습니다. 왕의 얼굴에 왕비가 손톱으로 할퀸 자국이 생긴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왕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내린 몸이었습니다. 신성한 몸이었습니다. 그 몸에 상처를 낸다는 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역모에 준하는 일이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직접 나섰습니다. 저런 여인이 어떻게 왕비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느냐? 조정이 들썩였습니다. 신하들이 윤 씨를 비난했습니다. 근데 성종은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비였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성종은 패비까지는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경고로 끝내려 했습니다. 근데 사건이 하나 더 터졌습니다. 후궁의 음식에 뭔가가 들어갔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독을 넣으려 했다는 말이 돌았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불분명합니다. 기록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의혹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성종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챕터 5 왕비에서 죄인으로. 1479년 윤 씨는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패비가 됐습니다. 궁궐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왕비의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왕비의 자리를 내놓아야 했습니다. 아들도 두고 나가야 했습니다. 연산군은 그때 3살이었습니다. 3살짜리 아이를 궁궐에 두고 어머니가 쫓겨났습니다. 윤 씨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을지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궁궐 문을 나서면서 그녀가 뒤를 돌아봤다고, 아들이 있는 쪽을 향해 한참을 돌아봤다고, 그리고 걸어 나갔다고. 패비가 된 윤 씨는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살았습니다. 왕비였던 여인이 아버지 집 한 칸에서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땠을까요? 어제까지 왕비였던 사람이 오늘은 그냥 쫓겨난 여인으로 눈을 뜨는 겁니다.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었을 겁니다.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들 생각이 났을 겁니다. 3살짜리 그 아이가 지금쯤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자는지,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찾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편지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냥 모르는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비참했습니다. 근데 더 남아 있었습니다. 챕터 6 사야. 패비가 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1482년 성종은 윤 씨에게 사약을 내렸습니다. 패비로 쫓아냈으면 됐지. 왜 죽여야 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인수대비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살아있는 한 나라가 불안하다. 신아들의 상소가 있었습니다. 패비를 살려두는 것은 후환을 남기는 것. 그리고 성종 본인의 판단도 있었습니다. 새 왕비를 맞아야 하는데 전 왕비가 살아있으면 불편했습니다. 이유야 어찌됐든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사약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버지 집 앞에 섰습니다. 윤 씨는 알았을 겁니다. 이게 무엇인지, 사약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시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았습니다. 아프게 죽습니다. 고통스럽게 죽습니다. 왕비였던 사람이 26세, 그렇게 죽어야 했습니다. 그 사약을 앞에 두고 윤 씨가 떠올린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였을까요? 아버지였을까요? 아니면 3살 때 두고 온 아들이었을까요? 지금쯤 6살이 됐을 그 아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그녀가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습니다. 저고리 한쪽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피를 토했습니다. 그 피를 찢은 저고리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내 아들에게 전해달라.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품이 피 묻은 저고리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약을 마셨습니다. 1482년, 윤 씨는 26살에 죽었습니다. 26이었습니다. 챕터 7 기억하지 말라. 윤 씨가 죽고 나서 성종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패비 윤 씨에 대해 1절 말하지 말라. 기록에서 지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기억에서 지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연산군에게는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절대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연산군은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어머니 무덤이 어딘지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제삿날도 몰랐습니다. 왕이 됐는데 자기 어머니 제삿날을 모르는 왕이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연산군은 어렴풋이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말했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성종이 살아있는 동안 패비 윤 씨는 완전히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챕터 8 아들이 진실을 알았습니다. 1494년 성종이 죽었습니다. 연산군이 왕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은 지 12년이 지났고 어머니가 쫓겨난 지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처음에 연산군은 몰랐습니다. 아직도 어머니가 병으로 죽었다고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누군가 말을 흘렸습니다. 아니면 문서를 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오래된 궁인에게서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산군이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사약을 받았다는 것을, 어머니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죽기 전 피 묻은 저고리를 남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저고리가 전해졌습니다. 연산군의 손에 어머니의 피 묻은 저고리가 쥐어졌습니다. 기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연산군이 그것을 보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울었다고. 왕이 울었습니다. 조선의 왕이 어머니의 저고리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그 눈물이 마르고 나서 연산군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챕터 9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일어났습니다. 연산군이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어머니의 패비를 주장한 신하들, 사약을 내리라고 한 신하들, 어머니의 죽음을 알면서도 침묵한 사람들,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죽였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시신을 꺼내 능지처참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벌을 내린 겁니다.
살아있는 가족들도 화를 입었습니다. 그 신하들의 아들, 딸이, 그 신하들의 형제가 죄 없이 끌려갔습니다. 궁궐 안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쫓겨날 때 궁궐에 있었던 사람들, 그 당시 성종 곁에 있었던 후궁들, 어머니에 대해 나쁜 말을 했다는 궁인들, 모두 화를 입었습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인수대비, 어머니를 가장 강하게 밀어낸 그 여인, 연산군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인수대비 앞에서 고함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내 어머니를 죽였다. 충격을 받은 인수대비는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복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패비 윤씨였습니다. 26세 사약을 받은 그 여인이 죽고 22년 뒤에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챕터 10 그녀는 무엇을 원했을까? 패비 윤씨가 복수를 원했을까요? 모릅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시대 여인들은 기록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글로 쓸 수 없었습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가 무엇을 원했는지 진짜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행동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사약을 앞에 두고 그녀가 선택한 마지막 행동이 있습니다. 칼을 찾지 않았습니다. 도망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퍼붓지 않았습니다. 저고리를 찢었습니다. 피를 묻혔습니다. 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말이었을 겁니다.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내 어머니였다. 나는 억울하게 떠난다. 그 말을 저고리에 담아서 보낸 겁니다. 근데 그 저고리 한 장이 조선을 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참 이상합니다. 지우려 했는데 더 크게 남고, 잊으라고 했는데 더 깊이 새겨지고,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고 나서 더 거세게 돌아왔습니다. 패비 윤씨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녀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기억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냥 어머니로 기억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가 갑자사화였습니다. 챕터 11 마무리 지워진 이름 앞에서 오늘 패비 윤씨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비였다가 죄인이 됐고 26세 사약을 받았고 죽어서도 이름이 지워졌던 여인, 그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 별게 아닙니다. 질투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것만으로도 죽어야 했습니다. 왕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있으면 안 됐습니다. 사람이면 안 됐습니다. 패비 윤씨는 그냥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게 죄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오래 기억하면 안 된다고 했던 그 여인을 기억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